공손찬은 유주유소군 영지연 출신으로 그의 가문은 대대로 태수를 배출했던 명문가였습니다. 그러나 공손찬도 원소처럼 모친의 신분이 천했기 때문에 가문의 후광을 받지 못하고 군의 하급 관리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손찬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름다운 용모와 큰 목소리 그리고 명석한 두뇌와 말재간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전략의 기록을 보면 공손찬의 일처리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략에 따르면 공손찬은 자신의 상관에게 업무에 관한 일을 아랠 때마다 항상 여러 관아의 일을 아울러 보고했는데 단 한 번도 소홀한 점이 있거나 잘못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손찬은 마침내 후태수의 눈에 들게 되었고 후태수는 자신의 딸을 공손찬에게 시집 보내 그를 사위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공손찬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해주는데 학자로 명망 높았던 박군 출신 노식에게 유학을 보내 그의 밑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합니다. 노식 밑에서 학문을 닦은 공손찬은 이후 상계리에 임명되어 관직 생활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상관인 유태수가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유태수는 함차에 실려 낙양으로 소환되었고 관청의 복규에 따르면 태수와 가까웠던 휘하 관리들은 죄인이 된 태수를 수행할 수 없었으나 공손찬은 자신의 용모를 고치고 복식을 받고 입은 뒤 시중을 드는 병졸이라 사칭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공손찬은 유태수를 지금거리에서 받들어 모시며 직접 함차를 몰아 낙양에 도착했는데 불행하게도 유태수는 결국 교주 일랑군으로 유배를 가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되었음에도 공손찬은 충성을 다하기 위해 끝까지 유태수를 수행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망산 위에 올라 돼지고기와 술을 구비한 뒤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잔에 술을 부으며 예전에는 한 사람의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한 사람의 신하가 되어 마땅히 일남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일남 지역은 장기가 많기 때문에 혹여 돌아오지 못할까 두려우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떠나야 하니 조상님들께 영원한 이별을 고합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리고는 복받쳐 슬퍼하고 한탄하며 소리 없이 슬피운 다음 두 번 절을 하고 떠나니 그 광경을 본 사람들 중에서 탄식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공손찬은 유태수와 함께 일남으로 출발했는데 그가 조상님들께 제사를 지낼 효과가 있었는지 가는 도중에 사면을 받았고 이로 인해 공손찬은 유태수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손찬은 상관에게 엄청난 충성심을 보였기에 효렴으로 청거되어 요동속국의 장사에 임명됩니다. 공손찬이 수십 기의 기병을 거느리고 국경요새 부근까지 순찰을 나갔다가 선비족 기병 수백 기와 마주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손찬은 당황하지 않고 곧바로 비어있는 초소로 잠시 후퇴를 한 뒤 휘하 병사들에게 지금 도망치지 않는다면 모두 다 곧바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리고는 몸소 양쪽에 칼날이 있는 창을 쥐고 밖으로 질주해 나가 적들과 부딪혀 수십 명을 죽이거나 부상을 입혔는데 전투가 어찌나 치열했던지 공손찬의 병사들도 반이나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손찬의 활약 덕분에 남은 사람들은 선비족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손찬의 직분은 군사와 말을 거느리고 병경을 침입하는 이민족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들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손찬은 그 누구보다도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는데 그는 번번이 얼굴에 노기를 띄었고 늘 기회를 노리며 경계를 하다가 먼지가 이는 것을 보면 마치 원수에게 달려가듯이 급히 달려나가 이민족들을 공격했고 어떤 경우에는 밤에도 전투를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이민족들은 이와 같은 공손찬의 용맹함을 두려워했고 점차 소문이 퍼져 그를 모르는 이민족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민족들은 감히 공손찬에게 저항할 생각조차 못했고 그가 지키는 지역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공손찬은 활을 잘 쏘는 병사들을 대동하고 다녔는데 그들 모두가 백마를 타고 있었고 공손찬의 좌우에 날개 형태로 포진하여 스스로를 백마의정이라 칭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오한족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공손찬을 피해 다녔고 이로 인해 이민족들은 자연스럽게 국경 요새 밖 먼 곳으로 모두 달아났다고 합니다.
특히 오한족은 공손찬을 현실에서 이길 수 없었기에 그들 스스로 정신 승리를 했는데, 그들은 공손찬의 형상을 그려놓은 뒤 말을 몰고 질주하며 활을 쏘아댔고, 화살을 그림에 적중시키는 자가 있으면 모두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장순이라는 인물이 오한족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계연 일대를 공격해 노략질을 일삼았고, 스스로 장군이라 칭하며 우북평과 요서 속국의 여러 성들을 공격해 파괴합니다. 그래서 공손찬은 조정의 명을 받아 휘하 병력을 이끌고 장순 등을 추격해 토보라는 공을 세워 지도위로 승진합니다. 그리고 공손찬의 활약으로 인해 오한족의 탐지왕이 일적 사람들을 데리고 공손찬에게 항복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란은 끝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장순은 다시 반란을 일으켜 오한족 구력부와 함께 의양, 하간, 발해 지역을 약탈했고 평원으로 들어가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았는데, 청주, 서주, 유주, 기주 일대가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손찬은 다시 군을 일으켜 장순과 구력거를 공격해 요동석국의 성문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막강한 전투력을 발휘하는 공손찬의 군대는 당연하게도 대승을 거두며 수많은 이민족들을 포로로 잡았고, 이에 이민족들은 처자식을 버리고 국경 유세를 넘어 도망갑니다. 공손찬은 승세를 타고 계속해서 장순과 구력거를 추격했으나 후방의 지원 없이 너무 적진 깊숙이 들어갔기에 도리어 구력거 등에게 포위되어 요소에 있는 관자성에서 농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여일이 지나 군량미가 다 떨어지는 바람에 공손찬은 말을 잡아먹었고, 말을 다 잡아먹은 다음에는 노와 방패를 삶아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버티더라도 답이 없었기 때문에 공손찬은 마침내 결단을 내려 병사들과 작별 인사를 한 뒤 모두가 각자 흩어져 퇴각을 하기로 합니다. 공손찬에게 다행이었던 점은 때마침 많은 비와 눈이 내렸다는 점인데, 물론 도망치는 사람에게 고난이었지만 이는 추격을 하는 오한족도 마찬가지였기에 결국 오한족은 굶주리고 지쳐 추격을 포기하였고, 이로 인해 공손찬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손찬은 장순과 구력거의 반란을 쉽사리 진압하지 못했습니다. 공손찬이 장순의 반란을 진압하지 못하자 조정에서는 의논을 하였고, 종정인 동해 출신 유우가 이전부터 덕성과 신의가 있고 이전에 유주자사직에 있으면서 은혜와 신의를 퍼뜨려 융적들이 귀구한 적이 있으니, 만약 그로 하여금 난리를 평정하고 민심을 안정시키도록 하면 가히 힘을 들이지 않고도 반란을 진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합니다. 그리하여 유우가 유주목으로 임명되어 파견됩니다. 유우는 임지에 도착한 뒤 곧바로 오한족에게 사신을 보내 이익과 손해에 대해 알려주고 장순의 목을 베어 보내라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구력거 등의 오한족은 유우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매우 기뻐했고 그에게 사신을 보내며 귀부하려 합니다. 그런데 공손찬은 이 상황이 매우 불만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혼자서 피똥 싸며 이민족들과 싸워왔는데, 갑자기 중간에 끼어든 유우가 홀로 공을 독차지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손찬은 몰래 사람을 시켜 유우에게 가고 있는 오한족의 사신을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오한족의 사신도 바보가 아니었기에 이를 눈치채고는 샛길로 가서 유우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유우는 오한족과 의견을 교환하였고, 그들이 침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자 상소를 올려 여러 지역에 있는 주둔병들을 해체하고 오직 공손찬만이 보병과 기병 10,000명을 거느리고 우북평에 주둔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오한족이 유우의 편에 서게 되자 장순은 처자식을 버리고 도망쳐 선비족이 사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선비족의 빈객이었던 왕종에게 살해당했고 그 목은 유우에게 보내줬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우는 단순히 신의와 위명만으로 장순의 반란을 진압하는 성과를 만들어냈기에 조정에서는 유우의 공을 높이 평가하며 그를 태위에 임명하고 양분후에 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공손찬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우를 좋아할 수 없었고, 게다가 공손찬은 오한족을 절멸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유우는 은혜와 신의로 포섭하려는 입장이었기에 둘은 극과 극인 생각의 차이로 인해 수차례 부딪히게 되었고 마침내 서로를 미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원소는 표면상으로는 반동탁 연합군의 맹주였으나 실제로는 기주목 한복에게 지원을 받지 않으면 군대도 유지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소의 책사인 봉기가 원소에게 조언을 하여 공손찬에게 사자를 보내 기주를 차지하라고 꼬셔서 한복을 공격하게 한 다음 공손찬에게 공격을 받아 겁을 먹은 한복을 설득해 기주를 양보하게 만들자는 계책을 냈기에 원소는 봉기의 말을 따릅니다. 그래서 공손찬은 원소의 말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진격해 안평에서 한복의 군대를 격파합니다. 그리고 동탁을 토벌하겠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기주 지역으로 진입하며 한복을 공격하려 했다고 합니다. 한복은 봉기의 예상대로 공손찬의 군대가 왔다는 말을 듣고는 겁을 먹었고 원소가 보낸 순신과 보관에게 설득되어 기주 지역을 그대로 원소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원소가 기주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후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공손찬이 이를 두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원소에게 이용당했다 생각하며 매우 분노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우의 아들인 유화가 헌제의 휘하에 있었는데 헌제는 유우에게 도움을 요청해 동탁이 있는 장안에서 벗어나길 원했다고 합니다. 이에 유화는 헌제의 명을 받아 길을 떠났고 가는 길에 잠시 원술에게 들려서 그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는데 원술은 이를 이용하기 위해 유화를 인질로 잡은 뒤 유화를 시켜 유우가 자신에게 병사를 보내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우가 기병 수천 기를 원술에게 보내려 하자 공손찬은 원술이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기에 유우에게 조언을 해주며 군대를 보내지 말라고 했으나 유우는 공손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후 공손찬은 자신이 유우에게 병사를 보내지 말라고 한 것을 원술이 알게 되어 자신을 원망할까 두려웠기에 사촌 동생 공손올에게 기병 1000여기를 줘 원술을 지원하도록 했고 원술에게 유우가 보낸 병사들을 취하라는 조언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공손찬은 원술과 연합을 형성하게 되었고 마침 원술은 원소가 파견한 주왕 형제와 전투를 치르고 있었기에 공손호를 보내 주왕과 싸우고 있는 송견을 돕도록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공손호는 이 전투에서 유시에 맞아 사망하게 됩니다. 공손찬은 자신의 사촌 동생인 공손올이 원소가 보낸 장수들과 싸우다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매우 분노했고 마침내 출군하여 반하에 주둔한 뒤 원소에게 보복을 가하겠다고 공언합니다. 그리고 공손찬은 용장으로 명성을 날렸기에 그가 원소를 공격한다는 소문이 들리자 기주의 여러 성들이 원소를 배반하고 공손찬을 따랐다고 합니다. 이에 원소는 두려워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발의 태수의 인수를 공손찬의 또 다른 사촌 동생인 공손범에게 주어 서로 친교를 맺고 공손찬과의 화친도 도모하려 합니다. 하지만 공손범은 원소를 배신한 뒤 발해군의 병사들을 공손찬에게 보내 그를 돕도록 했다고 합니다. 공손찬이 원소를 공격하려는 틈을 타 청주와 서주 일대 황건적 30만 무리가 발해 지역의 경계로 들어와 흑산적 무리와 세력을 합치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손찬은 곧바로 보병과 기병 2만 명을 거느리고 동광 남쪽에서 역격을 가해 황건적 무리를 크게 격파했는데 참수한 수급이 3만여 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공손찬에게 대패한 황건적 무리는 군수품이 실린 술에 수만 대를 버리고 서둘러 강을 건너 도망쳤으나 공손찬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황건적 무리가 강을 반쯤 건너갔을 때 총공격을 가하여 다시 크게 무찔러 수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물은 수만 명의 피로 인해 붉어졌다고 하며 공손찬이 사로잡은 포로의 숫자가 7만에 획득한 수레와 갑옷 같은 재물은 너무 많아 셀 수도 없을 정도였으니 이 전투로 인해 공손찬의 명성이 천하에 크게 진동했다고 합니다. 공손찬은 황건적을 격파하여 더 강해진 군세를 이끌고 개교로 진격합니다. 그리고 on강을 기주자사, 전해를 청주자사, 단경을 연주자사로 임명하고 모든 군현의 관리를 배치하여 원소와의 전투를 앞두고 재정비를 합니다. 영웅기에 따르면 공손찬은 보병 3만 명에 기병 1만 명 그리고 정예부대인 백마의정까지 동원했다고 하며 원소는 수만 명의 보병과 장수 구기가 이끄는 선발대 800명, 강로 2000명을 동원하여 맞서니 결국 개교에서 대규모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과 달리 선봉에 섰던 원소군 장수 구기의 활약으로 인해
공손찬의 군대는 완전히 박살이 났고 이에 공손찬은 개연으로 후퇴합니다. 원소는 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장수 최고업에게 수만 명의 병사를 줘 고안현을 포위 공격했는데 최고업은 고안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할 수 없이 군을 남쪽으로 퇴각시킵니다. 하지만 공손찬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보병과 기병 3만 명으로 최고업의 군대를 추격했고 거마수에서 7에서 8천 명이나 되는 원소군 병사를 학살합니다. 그리고는 남쪽으로 계속 진군하여 여러 군현을 공격해 함락시켰고 마침내 평원에 이르러 청주자사 전해를 보내 제군 땅을 차지하고 지키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손찬과 원소의 공방전은 일진일퇴가 반복되며 2년 가까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쪽 군대의 병사들이 지쳤음에도 전투는 끝나지 않았고 식량이 모두 떨어져 서로 인근 지역의 백성들을 약탈했기에 들판에는 싱싱한 풀이 남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전쟁은 원소의 승리로 끝났는데 원소가 보낸 장남 원담이 전해를 격파함으로써 청주 지역은 원소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우는 공손찬이 무력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는데 그가 원소에게 수차례 패배하였음에도 공격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자 군을 일으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지원해주던 군량미도 점차 줄였기에 공손찬은 매우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손찬은 여러 지역을 약탈하기 시작했고 이에 유우는 조정에 상소를 올려 공손찬을 비난했는데 공손찬도 마찬가지로 조정에 상소를 올려 유우를 욕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유우는 공손찬이 병거를 일으킬 것을 걱정하여 몰래 병사들을 소집해 공손찬에게 선제 공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우는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공손찬을 이길 수 없었고 결국 패하여 거용현으로 달아납니다. 그래서 공손찬은 거용현을 공격해 함락시켰고 유우를 산채로 잡아 개연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때마침 동탁이 죽었기에 조정에서 사자 단운을 보내와 공손찬을 전장군으로 승진시켰으나 유우에게는 6개의 주를 감독하는 지위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공손찬은 유우를 살려두면 자신의 지위까지 위태로워질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유우를 죽일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하여 공손찬은 단운을 협박하여 유우를 죽이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고 유우는 과거에 원소와 한복이 자신을 황제로 추대하려 했을 때 그 제안을 거절한 충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손찬은 유우에게 존호를 칭하려 한 반역자라는 누명을 씌워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공손찬은 평소 자신을 거슬리게 한 유우를 죽여 속이 시원했을 테고 유주 지역을 온전히 자신의 손아귀에 넣어 기분이 좋았겠지만 그가 한 이 선택은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후폭풍이 되어 찾아옵니다. 유우의 종사였던 오양 출신 선후보 등이 주의 병사를 모아 공손찬을 공격해 유우의 복수를 하려 합니다. 그리고 선후보는 영국 출신 염류가 본래 은혜와 신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추천해 오한사마로 삼았었는데 염류 또한 이민족과 한족 수만 명을 모아서 선후보를 도왔고 그는 공손찬이 임명한 오양태수 추단과 노북쪽에서 사오, 추단 등 4천여 명의 목을 베는 승리를 거둡니다. 오한의 초왕 또한 유우의 은덕을 생각해 같은 종족 및 선비족 기병 7천여 기를 거느리고 선후보와 함께 남쪽으로 가서 유우의 아들 유화를 영접한 뒤 원소군 장수 구기가 이끄는 군대와 합류해 공손찬을 공격했는데 그 숫자만 10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흥평 2년 반공손찬 연합군은 포구에서 공손찬의 군대를 격파하여 2만여 명의 목을 베는 승리를 거뒀고 이에 공손찬은 일찍이 요새화시켜 놓은 역경으로 후퇴하여 수비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연나라 남쪽 끝과 조나라 북쪽 끝은 중앙이 합쳐지지 않는 큰 돌과 같으니 오직 이 중앙에 있어야만 가히 세상을 피해 숨을 수 있네 라는 동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손찬은 제 딴엔 역당이 마땅히 동료에 나오는 땅이라 여겨 자신의 진영을 이곳으로 옮겼고 이것을 요새화 시켰다고 합니다. 공손찬은 10겹의 해자로 주변을 두른 뒤 해자 내부에 높은 언덕을 쌓았는데 모두 높이가 5에서 6장이었고 그 위에는 망루가 있었으며 해자 중앙에 있는 언덕은 특히 높아서 그 높이가 10장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손찬은 그곳에서 직접 거주하며 둔정까지 설치했는데 자급자족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며 300만 곡이나 되는 곡식을 쌓아 놓았다고 합니다.
당시 원소군의 명장인 국이가 역경을 1년 남짓 동안 공격했으나 함락시킬 수 없었고 식량이 다 떨어진 데다 병사들도 굶주리고 지치는 바람에 병사들이 흩어지게 되자 국이는 할 수 없이 후퇴했는데 공손차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출진하여 국이의 군대를 차단해 격파하였고 그들이 두고 간 군수품을 모두 차지했다고 합니다. 가뭄과 메뚜기 떼로 인해 농사에 큰 피해를 입어 곡식이 귀해지는 바람에 백성들은 서로를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손차는 자신의 재주와 능력을 자부하며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잘못은 기록하고 잊지 않았으나 타인의 선행은 잊어버렸으며 누가 자신을 노려보면 반드시 보복을 하였고 주의 훌륭한 선비들 중 자신보다 명성이 높은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법을 무기로 삼아 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공손차는 늘 사람들에게 의관들은 모두 스스로의 타고난 재질로 부귀해졌다고 하며 타인의 은혜에 고마움을 표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사대부들을 적대시했기에 그의 총애를 받은 사람들은 대다수가 장사꾼이나 평범한 젊은이들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자신의 영토를 보존하고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그 지역의 호족들을 휘하로 흡수하거나 자신의 편으로 삼아야 했지만 공손차는 오히려 그들을 탄압하였고 그들을 대신해 기용한 사람들이라는 게 대다수가 수준이 낮고 난폭했기에 백성들의 원망만 사게 되었다고 합니다. 호족과 백성들이 돌아서게 되어 대군, 광양, 상곡, 우북평에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공손찬이 임명한 수령들을 모두 살해하는 사건이 터졌고 이들은 이후에 선후보와 유화에게 합류합니다. 이에 공손찬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는 않고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역경에 틀어박힙니다. 그리고 특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물리치고는 7세 이상의 남자는 자신이 기거하는 곳에 들어올 수 없도록 했다고 합니다. 공손찬의 시중을 드는 것은 오직 희천만이 가능했고 문서와 장부와 서신들은 위로 끌어당겨서 받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부인에게 목소리를 크게 내어 말하는 것을 연습하도록 하여 수백 보 떨어진 곳에서 소식을 전하게 했고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명령을 수하들에게 전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손찬의 행보로 인해 빈객들과의 사이가 점차 소원해졌으나 이름에도 공손찬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누구도 친근히 여기고 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휘하에 있던 모신과 맹장들도 점차 공손찬을 떠나 불불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공손찬은 이로부터 다시 공격하러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이가 공손찬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묻자 공손찬은 내가 예전에 국경요새 밖에서는 대반한 오랑캐를 내쫓았고 맹진에서는 황건적을 쓸어버렸는데 이때 당시에는 천하를 지휘하고 평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르니 병력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고 이를 보았을 때 승부는 내가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병사들을 쉬게 하고 농사에 힘쓰게 하는 편이 낫고 이로써 흉년을 막을 것이다. 그리고 병법의 100개의 망루는 공격하지 말라고 했다. 지금 나의 모든 진영에는 망루가 천여리에 걸쳐 세워져 있고 쌓아둔 곡식이 300만 곡에 이르니 이는 천하의 변화를 기다리며 먹기에 충분한 양이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건한 3년 원소는 만반의 준비를 갖춘 다음 군을 일으켜 공손찬을 대대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손찬은 아들 공손속을 보내 흑산족의 여러 우두머리들에게 구원을 요청하도록 했고 자신은 직접 돌기를 거느리고 출진하여 소산 옆을 따라서 원소의 후방을 끊으려 합니다. 그러나 장사 관정이 가난하며 지금 장군의 장수와 병졸들은 분열된 마음을 품지 않은 자가 없으나 서로를 지킬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가족을 걱정하고 장군을 믿고 주인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굳게 지키면 혹여 만일 원소가 스스로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점을 개의치 않아 하고 출진한다면 이후로 장군의 위험은 사라질 것이고 역경의 위태로움을 가히 서서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기에 공손찬은 출진하려던 것을 멈췄다고 합니다. 건한 4년 봄 흑산족 우두머리 장현이 공손석과 함께 병사 10만 명을 거느리고 공손찬을 구원하기 위해 군을 나누어 세 갈래 길로 진격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손찬은 지원군이 빨리 오지 않자 몰래 심부름꾼을 보내 서신을 자신의 아들에게 전달하려 했는데
그 서신에는 옛날 주나라 말에 사람들이 죽고 재난과 변란이 발생하여 시체가 땅을 덮었다는 이야기가 있어 이를 의심하고 따지며 마땅히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그런데 내가 뜻밖에도 오늘 그 칼날에 진이 당했다. 원시의 공격은 형상이 마치 귀신과 같고 사다리와 충차는 희롱하듯 나의 망루에 올랐으며 지하에서는 북과 나팔 소리가 울리니 날마다 궁해지고 달마다 급해져 쉴 겨를 조차 없다. 새는 죽은 사람의 재앙이 되었고 고인물은 높은 곳까지 넘어왔으니 너는 마땅히 이마가 부수어지고 찢어질 정도의 마음으로 임하여 장년에게 위급함을 알려야 한다. 물론 부자 사이에는 타고난 성품이 같으니 이를 말하지 않아도 느낄 것이다. 그리고 먼저 철기병 5,000명을 북쪽 습지에 둔 뒤 불을 일으켜 화답을 하면 내가 마땅히 안에서 출진하여 위세와 무력으로 사기를 진작시켜 여기에서 목숨을 버려 결판을 낼 것이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은 후에 천하가 아무리 넓다고 하더라도 너가 세상에 있을 곳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원소의 염탐꾼이 그 서신을 가로채 원소에게 전달했고 원소는 이를 이용해 복병을 둔 다음 서신의 내용대로 불을 일으켰기에 공손차는 작년에 지원군이 왔다고 여겨 곧바로 출진했으나 원소의 복병에 당하여 대패했다고 합니다. 공손차는 스스로 헤아려 보니 살아남을 방도가 전혀 없었기에 결국 자신의 누이들과 처자식을 모두 목졸라 죽인 뒤 불을 질렀어 불에 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소의 병사들이 빨리 달려가 공손찬의 목을 베었는데 이것이 바로 공손찬의 최후였습니다. 공손찬은 유비와 함께 노식 밑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며 공손찬이 손이었기 때문에 유비는 공손찬을 형으로 예우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훗날 유비는 적에게 격파된 뒤 도망쳐 공손찬에게 갔는데 공손찬은 유비를 별부사마로 임명하며 우대해 줬다고 합니다. 원술과 원소가 전쟁을 치르게 되어 조조는 원소를, 공손찬은 원수를 지원했는데 공손찬은 유비를 고당년에, 당경을 평원년에, 도겸을 발간년에 주둔하도록 하여 원소를 핍박했으나 원소는 조조와 연합하여 이들을 모두 격파했다고 합니다. 관정은 공손찬이 패하는 것을 보고는 한탄하며 전에 만약 장군께서 직접 출진하시려는 것을 막지 않았다면 반드시 실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가 듣기로 군자는 다른 사람을 위태로움에 빠뜨리면 반드시 그 어려움을 함께 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어찌 감히 홀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는 말을 채찍질하여 원소의 군대에게 달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만 봤을 때는 관정이 잘못된 조언을 했을 뿐이지 충신이라고 볼 수 있으나 영웅기의 기록은 그를 간신으로 묘사합니다. 영웅기에 따르면 관정은 원래 무자비한 관리였는데 큰 계획을 세우지 못했으나 아첨을 잘해 공손찬이 특별히 그를 신임하고 총애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손찬은 인재를 보는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화를 자초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공손찬은 성만 같을 뿐 요동 공손씨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공손찬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